자,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 1차 남녀 순경 공채 시험 한국사 해설입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이론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그동안의 기출문제 한 번도 안 나왔을 때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되었다 또는 한 번쯤은 나올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험에 딱 나와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나는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시험 바로 직전 날 이론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시험 바로 직전 날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들이 또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미 기출문제에서 한 번 또는 뭐 두 번 이렇게 나왔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니까 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문제들도 뭐 거의 한 세 문제, 네 문제까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상승하는 시험은 아니되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꽤 당황했을 법한 문제들은 세 문제 정도가 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애국개몽 언론을 물어봤던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이제 뭐 옳은 것이 몇 개냐, 이 몇 개냐 우리 시험의 특징이잖아요. 이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그래서 몇 개냐가 아니면 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답을 골라내기라도 해. 근데 이게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이렇게 난감한. 그래서 이제 그 만세보가 바뀐 대한신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5번 문제에서 영조의 그 시책문 그 질문했을 때 사료. 근데 그 사료에서는 영조 시책문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도 이게 그 군포제도라든가 균역법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악형을 금지시켰다 이런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능히.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험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 이거야. 어쨌든 간에 나는 돗자리 깔고 싶다 이거지. 그죠? 돗자리 깔고 그다음에 뭐 부채도사 쪽집게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했고 그런 나를 단속하러 그지? 경찰이 돼가지고 자, 농담이고 자 들어갑시다. 1번 선사시대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쓴배찌개기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용했다. 후기에 쓴배찌개기 사진까지 누차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쓴배에다가 나무를 연결을 해서 묶으면 창이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 이번 황해도 봉산 치탐류와 평양 남경유적지에서는 우리 신석기 정리할 때마다 늘상 나오는 그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그 원시적 이제 농경이 이루어졌던 특히 평양 남경유적지는 청동기층에서는 벼농사 흔적도 확인이 되되 일반적으로 이제 지탐유적지하고 같이 주어질 때는 신석기 때의 잡곡 농경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잡곡류를 경작하였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신석기 시대 집터와 청동기 시대 집터의 차이점. 신석기 시대 집터는 바닥이 원형, 그다음에 화덕, 불피는 화덕의 가운데 따뜻한 남쪽의 출입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단면들을 보면 구덩이를 판다. 이제 청동기는 장방형, 즉 직사각형이야. 그다음에 불피는 화덕은 구석으로 빠지고, 그죠? 그다음에 저장용 구덩이 시설도 바깥으로 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배산임수의 취락. 아울러 주춧돌을 사용하면서 지상 가옥화되어 가는 것이 청동기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석기 움집을 물어봤습니다. 다 맞아. 4번 보시면 자, 청동기 시대 토기로서는 미송이식 토기 이거 하나는 맞다 이거지. 청동기의 토기 특히 고조선의 그 영역을 짐작하게 해주는 미송이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이른 민문 이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내가. 신석기 시대 토기다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만 정리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른 신석기 시대에는 이른 민문이 덧무늬, 눌러 찍기무늬 그러다가 신석기 중기 무렵부터는 빗살무늬 토기, 그지? 대표적 토기로서 그때 왜 앞에 이른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청동기 철기 시대의 주류 토기인 민무늬 토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얘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기가 아니고 신석기 시기의 토기이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석기는 무조건 빗살무늬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 찍기무늬 그러다가 중기 신석기 이후부터는 빗살무늬. 그죠? 아예 이걸 지역별로 뭐 서쪽은 어떻다, 동쪽은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그것까지 암기하시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기에는 민무늬, 미송리식, 공귀리식, 송국리식, 붉은 간토기 그지? 철기 시대 때는 검은 간토기, 덧띠토기 이런 정도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번.
평상시 내가 그 얘기한 대로 이런 거 이렇게 이름 민문의 순서대로 다 하신 분들은 1번부터 그냥 내가 누누이 강조하되 일본의 선사 이 시대 문제는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 사기 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점수를 던져주는 문제야. 선사 시대는 난이도 있게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출제위원들이 점수 던져주는 문제는 잽싸게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4번 정답. 자,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2번부터 그냥 바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치? 자, 기억번 부여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무장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모된 커다란 목각.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골장제. 부여가 아니라 어느 나라예요? 옥저. 당연히 틀리지. 고구려에서는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준다. 제철 행사가 12월. 뭐라 그랬어? 부여자 밑에 이응자 받침 붙여라. 영고. 거기만 12월 달이라고 누누이 말했죠. 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3월에 5월째 다음에 10월째 다 10월이야. 그러나 부여의 영고만 수렵과 관련된 한겨울 12월 달. 이때 부여의 12월 달 영고는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그래서 을력사용까지. 그치? 그냥 이거 지금 틀린 얘기야. 디귿번 옥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기룡을 점친다. 이걸 뭐라고 해? 우제전법. 우제전법은 어느 나라 풍습이에요? 부여. 그래서 부여는 영구의 제천 행사를 전쟁이 나도 쉬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 났을 때는 제천 행사를 하면서 우제전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부여나 최소한 고구려라도 나와야 돼. 옥저 이랬어. 당연히 틀리죠. 이거는.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옥저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옥저라고 해서 애들이 그 허약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옥저 사람들도 용맹하고, 그치? 특히 옥저는 말이 없다 보니까 보전에 아주 능숙했다. 단, 그럼 뭐하냐 이거야. 약탈 경자는 고구려한테 날이면 날마다 털려먹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자, 1번 동해에서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고 여기까지 맞아. 뭐가 틀렸어? 동해 특산물이 뭐라 그랬어요? 과하마, 반어피, 단궁. 내가 일부러 활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그지? 과하마 그 슬픈 쇼다리말 그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죠? 자, 말, 주옥, 모피. 이건 어느 나라 특산물입니까? 부여 특산물이라고 그랬어. 부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여가 3개나 출제가 됐는데 부여는 그 동이족 국가 중에서는 가장 넓은 들판을 보유하였다. 그래서 오곡이 다 잘 돼야 돼. 다만 과일은 재배가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부여는 반농 반목. 그래서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다. 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동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다 틀렸어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미음번 사만 지배자 중에서 그 세력이 큰 건 신지, 작은 것은 읍차. 어디 이렇게 나오나 몰라. 정말 난 쪽집게. 자꾸 내 자랑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 할 때부터 신지, 견지, 읍차, 불에 그러면서 하다못해 막 신지 이것까지 내가 여기까지만 하자. 평상시에 그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정말로. 공부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돼. 그럼 다 나와요. 신지, 견지, 읍차, 불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군이라는 제사. 어쨌든 이 자체로는 요거 딸랑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신라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어떤 왕인지를 일단 찾으셔야 돼. 이거야말로 평상시 여러분들 모의고사 주창 출제할 때 내 스타일 아니야. 그치? 그냥 무슨 왕 때 이러면 좋을 거를 무슨 왕인지 일단 찾아낸 다음에 문제 푼다. 그치? 그 다음에 6세기 초반의 지증왕,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국호는 사루국에서 신라로, 그 다음에 통치자의 칭호는 왕호는 중국식의 왕으로 마립간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증왕이 되겠어요. 이 지증왕 때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 우상국을 정벌해서 그때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이 된다. 하다못해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증왕 지져버린다 그랬잖아. 하이템플레이폼이 빠지지. 우상국.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우상국을 복속시켜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거 정답. 언제라 그랬어요? 연도까지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AD 613년, 612년. 그러니까 AD 512년. 지증왕이 왕이 된 지 13년째. AD 512년. 6세기 초반 일이에요. 자, 이번에 율령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해 통치질서, 신라에서 율령반포, 그 다음에 이제 공복, 관등조직 이러면 법흥왕 나와줘야지. 6세기 초중반. 그치? 화랑로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어. 누구? 진흥왕. 자, 주의하실 거. 이때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화랑도에 대해서 세속 5개를 내려준 건 그 다음 왕인 진평왕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유교 교육을 위해 국학, 신라에서는 국학 그럼 누굽니까? 국학 설치 등등의 여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고 어디에 나왔다? 신문에 나왔다. 통일 이후에. 신문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증왕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출제할 때 그 법흥왕이나 진흥왕의 경우에는 같은 법흥왕, 같은 진흥왕 내에서도 업적을 2개 이상 줄 수가 있다.
그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출제 안 했어 지금. 그러니까 각 왕별로 하나. 그것도 시기 잡기 아주 그냥 쉽게. 그래서 지증왕 정답 1번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전근대사의 경우 굳이 연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그지? 내가 암기하는 것만 암기하란 말이에요. 나머지 그 연대들은 정확한 연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몇 세기 초반, 중반, 후반 이걸로 충분해.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 역사편, 이야, 이것도 정말 반갑지 않아? 그죠? 뭐 이거는 나 정말 돗자리 깔을까? 자, 그만해야지. 다음 중 역사편 촬영을 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구려는 일찍부터 유기가 누구 때? 영영할 때 박사 이문진이 신집 5권. 그래서 요때 고구려 공무원 수험생들 아주 미치게 환영할 거라 그랬잖아요. 역사책 100권짜리나 5권 확 줄여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2번 백제에서는 근초광 때 고흥이 서기. 그래서 근초광 때 근초광의 영토확장에다가 왕인 아직기 고흥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시는 게 낫다 그랬어요. 3번에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아주 그 특출나게 그 외워야 된다 그러면 지증왕 때 이사부. 아까 그 우상국 정벌 했던 사람이에요. 하슬라주 군주. 약간 무관 쪽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흥왕 때 국사 편찬한 거칠부. 둘 다 부자로 끝나요. 부자로 끝나요. 성격 좀 까칠한 놈이 국사 편찬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거 세 가지 다 맞아. 자, 4번 삼국 통일한 다음 김대문이 화랑새기 이것도 지난주 그 이론 정리할 때 나왔었는데, 그죠? 김대문이 저술한 세 권이 뭐뭐 있어요? 화랑새기, 한산기, 고승전. 이 사람 한산주 군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산기를 저술한다 그랬잖아요. 특징은 뭐야?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왕 연대력 이게 뭐냐? 요거는 제왕 연대력은 최치원이 저술을 한 책이야. 신라발. 최치원이면 9세기 후반이잖아요. 9세기 후반, 10세기 초반에 최치원이 역대 신라 왕의 연표를 정리한 것이 제왕 연대력이야. 근데 그거 공부 안 하셔도 문제 푸는데 하등에 상관이 없어. 왜? 다 맞아. 그러면 다 맞기 답이 아닌 선지 고르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김대문이로는 화랑새기, 고승전, 한산기 이렇게 세 권 암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왕 연대력을 의심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답 고르는 데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최치원이 신라 말에 저술한 역대 신라 왕 시기의 연표이다. 제왕 연대력.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어요. 자, 5번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역시 나와줬어요. 자, 발해가 거란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돗자리 까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점쟁이 쪽보다는 이 강의가 좋아. 안 깔겠어요. 자, 이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언제? 926년 발해 멸망.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시기 순서대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럴 때 좀 요런 그 설명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해는 10세기 초에 누구한테? 거란족한테 망합니다. 출처위원들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진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 여기서는 이제 옳은 게 아니고 시기 순서니까 926년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935년 10월달. 그지? 그래서 똑같은 935년에 견훤도 항복하고 경순왕도 항복하고 순서는 어떻게 돼? 원수지간이나 마차강아지인 견훤이 투항했는데 국부로 맞아들여. 그걸 보고 신라 경순왕인 김부도 항복을 결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 왜냐? 지금 여기서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이거 하나만 줬어요. 만약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견훤도 항복하였다. 이것까지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시겠지.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겠다. 언제예요? 936년. 무슨 전투? 일리천 전투. 자,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국호를 고려라 하고 왕으로 즉위해서 고려를 건국한 해 918년. 어떻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때 왕건한테 쫓겨난 궁예가 18 이러면서 쫓겨났다 그랬잖아. 918년. 그지? 그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를 해요. 919년에.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리을이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멸망을 한 926년. 그 다음에 이제 935년에 경순왕의 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리천 전투로 후삼국 재통일.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3번 정답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918년에 고려 건국한 다음 주요 전투. 지금 여기에서는 공산 전투, 무슨 뭐 고창 전투, 운주 전투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매우 쉬운 문제야. 그지? 어쨌든 주요 전투들은
발해 멸망한 926년 다음 927년부터 시작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3번이었습니다. 6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전시과 그동안에도 많이 우려먹었어요. 출제위원들이. 근데 이건 노루 때린 막대기보다 약효가 좋아. 노루 때린 막대기도 3년을 우려먹어요. 근데 이거는 약효가 좋거든. 앞으로도 더 우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고려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아주 충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고려 전시과입니다. 1번 경종 때 처음 전시과 제도, 이 전시과를 뭐라고 해? 시정 전시과 이러네.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자, 시정 전시과하고 문종 때 그러면 경정 전시과지. 그 사이에 무슨 전시과 있어? 개정 전시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시정 전시과다. 역분전 성격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관품과 함께 인품을 같이 고려한다. 역분전에서는 이 공로, 인품만 따지잖아요. 근데 이 역분전 바탕으로 시정전시과 경종 때 이제 정비가 되면서는 관품도 같이 고려하긴 하되 인품 기준을 같이 고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같이 이렇게 관품이 똑같다. 누가 많이 받는다 그랬어? 내가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인품이 뛰어나니까, 그지? 그러면 도끼 들고 기다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시정. 자, 개정전시과 누구 때입니까? 목종 때.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그 목종 이전에 성종 때 당의 문산계 체제로 경과직 무무신들 품계 정리한 거에 따라서 전시과 지급 규정을 다시 조절해 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인품 기준은 폐지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품만 가지고. 다만 이 관품에 따라서 직산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실제 현직 관리인 실직관과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관리인 산관들도 같이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잡아라 그러면 이 시기까지는 환회과가 존재했었다 이랬고, 그 다음에 군인전에 대한 구분전 지급은 이미 이 시기 때부터 시작됐었다. 개정전시과. 그럼 마지막으로 문종 때 경정전시과예요. 이때부터는 직산관의 산관은 해당이 안 돼요. 실직관만, 즉 현직 관리만 지급이 되고, 아울러 한해과를 소멸시키면서 대신 무산계 전시과, 별사계 전시과로 전시과 안으로 흡수. 그래서 관리들에 대한 과전지급은 전시과 하나로 그냥 통합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군인전과 군인전에 대한 구분전은 개정전시과 목종 때부터 지급은 됐을 때, 이때는 특히 공음전, 그 다음 한인전 이런 토지들도 지급이 된다. 주의하시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종 때 경정전시과에서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 실직관만. 그럼 맞잖아요.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자, 적절한 거. 자, 이번 개정전시과에서는 개정전시과 아까 요거는 해. 자, 관등 고하와 인품 기준은 개정전시과에서는 폐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지. 이거는 시정전시과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의 내장전은 어디 경비예요? 왕궁 운영 경비야. 그러면 관청 운영 경비를 뭐라 그랬어요? 공예전.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때 민정문서 우리 얘기할 때 관모전답 있단 말이에요. 그 관모전답의 성격이 뭐다? 공예전의 성격이다. 관청 운영 경비. 그럼 이건 당연히 틀리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아까 이론 강의할 때도 얘기했네. 그죠? 군인 유가족들한테는 군인전이 아니라 뭐를? 구분전을. 그죠? 그랬다가 이제 그 유가족 자녀가 다시 성장을 해서 군인 그 역을 계승하면 다시 구분전을 군인전으로 다시 환원시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육품야의 하급 관료의 자제인데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누구? 백수. 그 백수인 한가로운 사람. 걔를 뭐라고 해? 한인. 걔한테 주는 토지를 한인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한가로운 사람. 이건 당연히 틀리지.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기출문제는 또 다른 예상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렬이 어느 직렬이든 상관없이 이 시험 문제는 20문제잖아요. 15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문제 정도가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그 영역에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전시과 토지제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 왜 정답이 1번인지를 아셔야 되고 왜 틀리는지를 아셔야 돼. 7번이에요. 고려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중서문화성은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낭사로 구분하였다. 맞는 얘기지. 재신들은 이 품위상, 그 다음에 낭사는 산품이야. 그러다가 이 낭사들이 조선시대 가면 별도의 기구로 아예 그냥 딱 고정이 되죠. 뭐 사관원. 이렇게. 자, 2번 중추하는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 중추원이 나중에 헌종 때 가면 추밀원으로 명칭만 바뀝니다. 중추원이 헌종 때 추밀원. 그러다가 고려 말 가면 밀직사로 통폐합이 돼요. 다른 문제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3번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자, 왕의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한다 해서 간쟁. 그 다음에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 보내는 봉박. 승선부의 승선이 왕명 출납 담당하잖아요. 역시 중추원에서 추밀은 2품 이상. 그 다음에 승선은 3품 이하야. 3품 이하의 그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이 와가지고 저기 전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다른 관리들은 거부 못해, 왕명이니까. 그러나 간관들, 이 대간들, 어사대 관리라든가 아니면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은 딱 봐서 이 명령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 잘못된 명령이야, 그러면 싫어, 질 이러면서 돌려보내면 돼요. 자, 대간들이 봉박한 왕명은 다른 관리들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봉박이야. 그 다음 관리 임명과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서경권. 근데 이 서경권은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특히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이 서경권은 고려와 조선이 조금 다르다. 조선은 5품 이하 관리에 대해서, 당하관 관리에 대해서만 이 그 관직 인사에 대한 서경권이 인정이 돼. 그러나 고려는 1품에서 9품까지 전체 관리 임명에 대해서 대간들이 서경권을 갖는다. 이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맞는 설명이에요. 서경, 간쟁, 봉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4번 원 간섭기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합쳐서 첨의부가 아니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래서 기존의 이 성을 그보다 아랫등급인 부로 떨어뜨린 거예요. 통폐합시켜서. 그게 첨의부야. 성을. 그 다음에 중추원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중추원은 아까 헌종 때 그 추밀원으로 이름 바뀌었던 중추원은 밀직사. 그죠? 그래서 부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육부는 4개의 사로 통폐합되었다. 이건 맞지.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되겠어요.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이것도 지금 고려 그 통치체제에 대해서 기본만 하고 계셔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출제위원이었으면 야, 아까 말했던 요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오품이하의 하급 관리에 대한 고려 때는 이제 그 뭐랄까 문음을 행하지 못, 음서의 특혜가 없는 6품 이하가 하급 관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나 같으면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에 대해서만 서경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쳤을 거야. 아주 쉽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려 후기 때 첨의부, 사사, 밀직사, 도평이사사 그 관직명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하셨을 수는 있겠어. 근데 나머지 3가지가 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 자, 8번 갑니다. 다음 기억에서 디귿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역시 출제위원이 매우 친절했다라는 게, 뭐 나는 항상 기출해설할 때 출제위원이 친절해서 늘상 그러잖아요. 그치? 나하고 달리 출제위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요. 왜? 줬잖아. 이규보, 동국이상국지. 그러면 이규보는 지금 누가 등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활동한 거는 최충원 이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저 사람을 관직으로 등용한 사람 누구다? 최이, 최우. 그래서 그 이규보가 만약에 이놈 새끼들 정말 짐승 같아, 짐승 흉악해, 이러면 그건 몽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심하도다 기억의 환란이여, 잔인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짐승 같은 놈, 어리석기는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말, 이것까지 다 필요 없어. 아주 흉악한 놈들. 뭐가 핵심입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모두 불태웠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죠? 지나가는 곳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기 2차 침략 때는 경상북도 대구 지역. 그래서 대구 부인사에 초조대장경을 불질러 버렸죠. 그게 니은이야. 대구 부인사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3차 침략 때는 어디까지 가요? 3차 침략 때는 경주 지역까지 내려가. 그렇게 해서 황룡사 구청 목탑까지 다 불질러. 자, 그래서 기억은 몽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초조대장경 되겠고, 그러면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다시 고쳐 만든대. 자, 처음 깎아서 조판한 대장경, 초조대장경, 이게 불타니까 다시 조판한다. 재조. 이 다시 조판하는 제조대장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을 조판할 때 대장 도감은
강화도 지역에다가 당시 강화 천도기간이니까 분사도가 뭐 어디다 설치했다 그랬어요? 여기 경상남도 그 남해 지역에다가. 그렇게 해서 조판한 다음에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 파목은 어디다 보관해? 강화도 선원사에다가. 그러다가 언제 옮긴다? 15세기 조선 전기에 지금의 해인사로 옮겼다. 그것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럼 가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 니은티그 딱 들어갈 때는 그 연필 딱 대시고 문제 풀으실 때 그냥 기억 이렇게 읽으면서 풀지 마세요. 해당되는 단어를 직접 대입시켜라.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자, 몽골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침략하여 강남으로 몰아냈다. 맞아? 이건 지금 어느 나라 설명이에요? 여진족들 금나라 설명이에요. 자, 요 나라는 거지 같은 거란족들 요 나라는 여진족 놈들이 금나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 여진족의 금나라하고 그 금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쫓겨나. 그 남송은 누가 멸망시키냐면 몽골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여진족의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 북쪽 국경일 때 천리장성. 이것도 오늘 이론 강의 때 했던 얘기네. 그치. 이거 자, 어느 민족하고 전쟁이에요? 거란족과의 전쟁이라고 누누이 말했죠. 몽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무슨 왕때야? 나성은 3차 귀주대첩 이후의 현종 바로 직후에. 그 다음에 천리장성 그 다음 왕인 덕종, 정종 시기. 주의하시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강동 육주일 때가 완전히 영토로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몽골하고 전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3번에 초조대장경은 부처의 도움으로 여진을 되찾으려고 아니야. 현종 때. 그치? 무려 3차례 거란과 전쟁하면서 거란족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겠다. 이게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틀려? 금소갈자도 틀리지. 목판입니다. 목판.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제조대장경에 따라 다시 만든다에 따라 만들어진 제조대장경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죠? 답은 4번.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경찰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 답안지를 보내달라 그래야겠어. 여기까지 쉬운 문제 틀리면 그냥 참아야지. 자, 9번. 고려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고려 불교입니다. 누누이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려 불교 그러면 늘상 그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론 정리나 아니면 문제 풀 때 광종 때 그 화엄종으로 그 통합 시도했던 균여 스님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광종 때부터 승과제도를 실시해 합격한 자한테는 승계. 이게 바로 법계예요. 초급 법계인 대덕이라는 법계를 준다 그랬잖아. 스님들한테 주어지는 법계가 계급이 승계예요. 승려유지를 보장했다. 그럼 맞는 얘기지? 자, 이번 공민왕 때 개혁 정치를 추진한 신도는 여기까지 맞아. 구산선문의 통합하고 신도랑 관련이 없어. 이건 정확하게 누구냐? 보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우 이러면 원으로부터 임재종을 받아들여서 그 임재종을 이제 주류 종파로 해가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혁 추진한다. 그 보우가 공민왕한테 불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건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도라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 3번. 진울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루 힘쓰자는 개혁운동의 수선사 결사, 권수 정의 결사문. 이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고려 초기에 화엄사상을 정비해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의 화엄종이 성행하였다. 특히 무슨 왕 때? 광종 때. 그래서 이 균여 스님이 귀법사의 주지였고 그 귀법사에다가 제위부도 설치했고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다 틀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신도하고 보호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9번 문제는 조금 당황하실 수 있겠어요. 이만큼. 이제 10번. 다음 가에서 다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또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럼 이건 뭐를 말해? 과전법을 말해. 자, 과전법 개혁은 언제 취해졌습니까? 그냥 무작정 태조 이러시면 곤란해요. 조선 건국보다 한 해 전 1391년에 먼저 과전법 개혁부터 했어요. 조준의 주도로. 개구수전의 원칙, 그러나 타협적으로 해서 과전법으로 갔어요. 이 과전법에서는 자,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전은 고려 전식과의 차이점. 고려 전식과 때는 관리들한테 주어지는 과전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조선의 과전법은 어때? 경기 지역 토지만을 한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원칙상은 국의 원칙이어서 병작반수도 금지시킨다. 단 원칙은 국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다만 그걸 이제 영구 경작권이라고 표시할 뿐이야. 자, 세습 금지다. 일대에 하나다. 다만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 수신전하고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 그 지배층의 그 권력 독차지하는 특히 세조 때부터 훈구 세력들이 훈구파들이 그 정남공신이라 걔네가 불법적으로 다 수신전 휴량전 등록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세습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 때 신입 관리들한테 나누어질 토지가 부족해져. 그래서 현직 관리들한테만 과전을 지구하는 걸로 바꾼다. 그게 직전법이에요. 그래서 직전법은 세조 때. 자, 중심 내용은 뭡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은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예 세습을 못하도록 틀어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당신은 전객제야. 자, 전객은 농민을 말해요. 얘들은 가을철에 수확이 끝나면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조세를 국가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경기 지역 토지여서 만약에 개별 관리에게 과전으로 지정이 됐다. 그때 이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가 전주가 돼. 그러면 전객인 농민은 일단 전주인 관리에게 조를 바치고, 그러면 전주인 관리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그중 일부, 자기가 받은 조의 일부예요. 요걸 세로 바치고. 그래서 이 일부 세로 바친 거 말고는 나머지는 자기 관직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녹봉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태종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전주인 관리들이 직접 전객인 농민의 그 수확 상황을 직접 체크해서 만약에 흉년이다. 그만큼 감해주라 그랬어요. 이게 답험 손실제도. 그랬는데 이 전주들이 이걸 악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주들이 전객인 농민들한테 수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확량을 초과로 불법적으로 기록해서 많이 뜯어낸다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막 지웁니다. 그래서 전주인 관리들이 전객인 농민한테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객인 농민들은 국가에다가 바로 그냥 조화세, 그 세를 합친 개념. 이때부터는 전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통칭. 국가에다가 바로 전세 그냥 납부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리한테 지급을 해준다. 이것이 성종 때의 관수 관급제라 그랬어요. 자, 다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를 해서 지방관청에서 거두고 관청에서 수조권을 행사한다. 즉 국가가 관청을 통해 수조권을 행사하고 수조권을 갖고 있는 전주인 관리한테는 지급해준다. 관리에게. 이게 관수관급제예요. 그럼 이거는 성종 때잖아요. 그치? 뭐 요거까지 모르실 건 아니니까. 세조 성종 요거까지. 그래서 관수관급제는 요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당연히 전주인 관리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은 약화돼요.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대신 국가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은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전주정객제는 약화되고. 그랬더니 부작용이 또 발생한다 그랬어. 무슨 부작용? 관리들이 어떻게든 임기 끝나기 전에 자기 개인 사유지를 늘려버리는 거지. 즉 지주전호제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자고 적절한 거. 1번. 자, 과전법은 경기지방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여기서 이미 틀렸잖아요. 그죠?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다. 전국 토지가 틀렸어요. 경기지역. 자, 2번 과전법은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에 대한 고려 때는 땔감 확보를 위해 임야, 그냥 산 말하는 거야. 시지를 지급하되 조선은 없습니다. 조선은 전지만 지급이 돼요. 과전으로.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직전법은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이후에 폐지되었다. 이게 당연히 맞는 수순이죠. 직전법은 관수관급제 이후 특히 16세기 명종 때 가면 아예 직전법으로서 수조권 자체는 다 폐지돼 버려요. 그래서 명종 때 이후로는 녹봉만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올바른 얘기가 돼요. 4번.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강화돼야지. 전주인 관리들의 토지 지배권이 약화가 되고. 그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었고, 그치? 나도 또 설명하려면 입이 아파. 근데 왜 내가 또 설명했어요? 점심 먹었거든. 아닌가? 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1번부터 갈게요. 이거 노트 하실 분들은 노트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50분부터 11분 갑니다. 11번.